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민주당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를 놓고선 국민의힘에선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허위 선동의 생떼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현안을 짚어보려 합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녹취, 오늘 인터뷰 내용 들으셨잖아요. 예. 여기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자신도 속은 것 같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국민들을 좀 오해하거나 뭐 국민들의 판단을 얕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민들이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윤석열 후보는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뽑은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 단점, 이재명 후보의 장점, 단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낫다. 그럴 때 나라의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해서 뽑아준 거,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고서 속아서 뭐 윤석열은 모든 게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찍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국민들의 판단을 그건 좀 얕잡아 보는 거고 오히려 저렇게 말하려면은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뭐 양두구육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인즉슨 윤석열 후보가 이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대통령 자격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PR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현혹시켜서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과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격이 되니 안 되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열심히 국민들에게 PR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다는 말이 자기가 진심이라면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이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현혹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부터 해야죠. 근데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로지 그냥 대통령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이야기만 하니까 참. 오늘 그 얘기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 이야기를 하니까 윤핵관 쪽에서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예를 들면은 법원 가처분에서 이기거나 또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그래서 뭐 비대위가 스톱되고 자기가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은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자기하고 반대 세력들은 당에서 못 견디고 나갈 거다라는 그런 가설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법적으로 여전히 당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시 징계가 끝나면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친윤입니다. 대통령 만들려고 다 열심히 뛰었고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국정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거기서 누가 이 당을 뛰쳐나와가지고 뭐 새로 당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이 당에서 후보가 됐고 이 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야당 신세를 면하고 집권당이 됐는데 이 당을 왜 털고 나갑니까?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의 갈등과 분열 국민께 사과드린다.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내 갈등은 계속 ING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물론 민주당 의원님이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듣고서 제 길을 의심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전방 공격수를 저는 변희재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큼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제1의 공격수인데 변희재를 뛰어넘는 거친 말을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표현 중에서 계속 거친 표현의 시리즈를 배출하고 있는데 최고의 거친 표현,
그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뭘까? 윤석열 대표가 말도 잘하고 머리도 명석하지 않습니까? 다분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발언이 아니라 예. 의도되고 계산되고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발언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과의 건너지 못할 다리를 지났다. 건넜다. 이제 다리를 이제 불태웠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건너간 다리에는 신당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당이 지금 머릿속에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러나 이제 워낙 젊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2막을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에 오늘로서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단일 불태워졌고 그 이제 신당 구상을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죠. 지금 신당 만들 것이다 인정을 하면은 바보죠. 예. 내년 정도에는 이준석이라든지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될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일련의 보수 집단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듯한 그러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 끝나고서도 계속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창당 오히려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게 그렇게 일종의 그 양날의 칼을 쓰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칼로는 나 창당 안 한다, 신당 없다.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칼로서는 신당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 그러한 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저나 조혜진 의원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 정치에서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좀 수순을 밟지 않나. 저희들로서는 이제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류의 청년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랬고 제2의 제3의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 정치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정치의 실패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준석의 청년 정치의 실패다. 동시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청년 정치가 실패했는데 신당 창당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네. 조혜진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조 의원님,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보세요? 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머리가 정말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정치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이제 또 나라마다 패턴은 달라지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치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네. 같이 이견이 있으면은 갈등이 있으면은 그걸 해소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 이제 절충하고 통합하고 해서 이 큰 파일을 키워나가고 그걸 그 힘을 공유해서 뭔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추진하고 하는 그 정치의 기본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슈 파이팅을 잘하고 뭐 미디어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내용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차장 검사 기존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내정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또 취임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이제 직제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그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궁금하신 게 신문에 보니까 많던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게 어떻게 여당발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오늘 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그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언론에서는 뭐 3실장, 뭐 7수석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그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요새 그 민생이라든지 뭐 이 정책 쪽에 이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그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또 조직이라는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예.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 일단 인선 발표가 있었죠. 이원석 검찰총장 현재 직무대리인데 검찰총장으로 지금 내정했습니다. 청문회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 지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1969년 출생이고요. 서울 중동고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현재 차장검사고요. 지금 현재 총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죠.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 내정했고요. 한기정 교수 볼까요? 한기정 교수 프로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64년 출생이고요. 서울 양정고 서울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후보자 내정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선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조직 개편도 발표가 있었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고요.
지금 현재 장관 자리가 2석이 지금 공석이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검증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뉴스 모두에 김은혜 전 의원의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관련 발표와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민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 100하루째거든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인적 쇄신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 오늘 저기 대통령실 발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저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인데 사실은 저분의 교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즉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지금 인사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예정대로 저분의 그 연수원 기수가 27회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연수원 동기이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한동훈 장관의 동기 내지는 아래 기수에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 짜놓은 검찰 조직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통제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예상하에서 인사를 예측했는데 그건 뭐 예정대로 예측대로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김원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뭔가 좀 시간 좀 검증 시간 내지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보류가 이제 된 것 같고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이번 일요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정책기획비서 그렇습니다. 파트를 신설한 것인데 사실 그동안 지금 100일 동안에 정책 혼선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만 5세 취향 연령을 낮추는 거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파트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별다른 감흥도 없는 그런 인사 발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직도 여전히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동이 없는 인적 쇄신 아니냐. 국민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안민석 의원의 분석을 들으셨고요. 조혜진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 일단 전면 개편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보완 정도의 쇄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스템 개편, 그 다음에 인적 그 보강 이건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직제를 많이 축소했거든요. 작은 청와대, 민간 그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 그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고 관치 형태의 그런 행정은 최대한 좀 줄인다. 정부의 간섭 또 규제 이런 건 최대한 줄인다. 그 사령탑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직제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일단 했는데 저는 그게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이 새 정부 출범 그 국정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또 과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 정부로 더 넘어온 것부터 또 새로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대두된 그런 난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청와대 직제 또 인원 축소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저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직제부터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직제 개편을 하고 정책실장을 없앴는데 이제 정책실장을 다시 복원하지는 않고 이제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이제 설치하는 거고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인적 쇄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면 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강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전면 쇄신할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석 달 만에 어느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했는데 그 석 달 사이에 이걸 다 갈아치울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설령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요구를 내가 좀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리부터 새로운 가장 문제가 생긴 자리 그리고 이미 또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부터 바꾸어 나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싹 이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석 달 만에 전체를 다 그만두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생각이 인적 쇄신, 전면 개편이든 부분 보강이든 간에 네.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임명된 분들은 전 나름 인선 잘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한 여야 평가를 들어봤고요. 어제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 다수의 생떼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출발한 첫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폄훼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혜 수주 등 그간의 숱한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쓴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냥 덮어둘 수 없다.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권성동 대표라고 그러면은 네. 그 야당의 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예. 저는 핵심적인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권성동 대표는 채용 비리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어요. 예. 채용 비리가 아니라 예. 인사 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국정농단 수준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수준의 인사 비리가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들에 의한 이 농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저희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단에 대한 틀끝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진상 조사를 해서 실체를 파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집권 네. 여당으로서도 부담을 드는 길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법사란 분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잡아들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것인데 대기업들에게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농단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 의혹 그리고 불만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표절 그 문제지 않습니까? 네. 숨는 자가 범인이에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표절 논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시면서 학위를 반납을 하셔서 이 문제를 일단락을 저는 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국정조사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이제 사적 채용 특혜 수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지금 한 겁니다. 제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라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예. 그 국정 인수인계도 받고 또 업무 체계도 잡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 기회를 주거든요. 예.
그리고 공약을 이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추진할 것도 버릴 것 이게 또 정리하고 하는 그 기간으로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예.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뭐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2달 만에 탄핵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3달 만에 국정조사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또 대통령직만 인수를 했지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나머지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렇게 그 세팅해 놓는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대통령직은 넘겨받았지만 나머지는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전 정권 세력에서 포위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서 2달 만에 탄핵 이야기하고 3달 만에 국정조사 하겠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내후년이 이제 1년 반 뒤에 총선인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발목 잡지 않고 해봐라. 기회 줄게. 뭐 법안 제출해봐. 우리 통과시켜줄게. 그 뒤에도 얼마든지 또 심판할 기회 있기 때문에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고 그대로 못했으면 니들 실력이 고정도잖아 하고 이 바꿔야 된다라고 다음 총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총선이 정권평가, 중간평가 내지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할 수가 없고 다음 총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계속 발목 잡다가 정권 중간평가, 정권 심판 총선인데 거꾸로 야당 심판에 되치기를 당해버려가지고 역대급 참패를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야당이 가장 좋은 기회가 정권 심판 선거인데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버렸어요. 민주당 이렇게 되면은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부한테 기회 다 줬는데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자기들이 야당 심판론 감아 돌려가지고 정권 우리 국민의힘 잡아뜨려 놓고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 채용이라는 것도 그냥 말을 들으면은 아까 용어가 잘못됐던 게 말을 들으면은 절차 안 밟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청와대에 막 임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절차적으로 다 밟고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었느냐 가장 적임이었느냐 그거는 또 따질 수 있겠지만은 절차는 다 밟았는데 그걸 사적 채용이라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뭐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이 일했던 분 임명했죠. 자기 친구 임명했죠. 중고등학교 선후배 임명했죠. 대학 선후배 임명했죠. 사적 채용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하려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사가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 채용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2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볼 때 초유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 초반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흥크러진 매듭을 바로 잡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제대로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을 피하면은 아주 계속 독약을 마시게 될 겁니다. 뭐 두 분의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팩트 진실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방탄 논란 당원 80조 유지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이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80조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보니까 80조 사망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0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80조 사망을 바꾸면서 사실상 바꾸는 효과를 그대로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망 개정 그게 본질이 아니라요. 이 논란의 그 본질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송영길 대표 시절에도 이 80조 개정 검토가 있었어요. 있었고 이게 이제 15년도에 만들어진 그 당규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15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 시절이죠. 7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체제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을 되면은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수사 리스트에 오른 야당 의원들 숫자가 15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무더기 기소가 될 겁니다. 아. 이분들 그러면은 기소되는 순간 자격을 다 정지하고 지역위원장도 박탈하고 그거는 윤리심판원에서 따지면 되는 건데 윤리심판원을 대신에 당무위 의결로 결정한다고 바꿨던데요. 예. 뭐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원이나 당 내에서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불씨가 되는 것이 기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아주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의 어떤 저 역할을 정지하는 것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먹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조혜진 때문에 의원 입장 잠깐 들어보고. 네, 예. 잠깐만요. 예. 이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내에서 기존의 기득권 내에 안주하시면서 네. 그냥 좀 편안하게 정치했던 분들이 이런 주장을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주장을 그렇군요. 하시는 것 같아요. 면면을 보면요. 그러나 저처럼 허구한 날 고발당하고 기소당하고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제가 뭐 근데 부정부패를 보니까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이거 80조 1항부터 바꾸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죠? 친명 비명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공화국 시대 접을 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고요. 80조 1항하고 80조 3항이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무력공화국인 것 같아요. 예. 검수완박도 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정권 교체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예. 문재인 정권 때는 정권이 그 권력형 비리를 다 덮고 뭉개고 이렇게 했지만 정권 바뀌면은 제대로 수사될 거 아니냐, 바로 예.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수사는 시작된 거니까 예. 정상적으로 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사건화는 그때 된 거거든요. 음. 입건되고 이제 그 수사 착수가 됐던 건데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이 참 분노해서 정권 바꾸면 제대로 될 거가 아니냐고 그랬는데 지금 예.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아. 오히려 거꾸로 많은 정권 교체에 기대했던 분들은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그 자기 방탄을 위해서 의원직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그 특혜를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의원직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것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당 대표까지 되려고 하고 그걸로도 또 안심이 안 되니까 그 기소가 됐을 경우에 대표직이 정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보면은 대표직을 가지고 공천권을 다음까지 그 자기 행사해 가지고 자기 호위 세력으로 든든하게 그 막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예. 보신하려고 그런 이중 삼중 사중에 지금 방어막을 칠 정도로 본인이 지금 자신이 없고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민주당이 자기들 책임 있는 선거에서는 공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뒤집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망가지는. 아, 여기까지 들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전해드려야 될 뉴스가 많아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